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 고정욱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냈고요. 오랫동안 작가 생활하고 있는 고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우리 어린이 친구들 궁금한 점들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요즘 어린이들 같이 게임이나 비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영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는 거는 오징어 게임, 요즘 유행하는 구슬치기, 네. 뽑기, 이게 다 저희 어렸을 때 했던 맞습니다. 그 놀이였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1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는 바람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평생 걸을 수 없게 됐어요. 놀 수 있는 게 없는 아이. 그렇다고 게임도 할 수 없고 비디오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책이에요. 책을 읽는 동안에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걷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한다는 사실도 전부 다 잊혀져요. 오히려 책 속에 전 세계가 있고 수 없는 친구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 빠진 독서 광인 어린이가 되었고요. 어렸을 때 소원은 우리 집이 서점이면 좋겠다. 하루 종일 책을 읽게. 이런 꿈을 가졌었고,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 굉장히 불리한 단점이었다면, 책을 읽는 순간 오히려 밖에 나가지 않고 많은 책을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읽게 된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은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도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책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주셨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맨 처음엔 책을 좀 사주기 시작했죠. 한두 권. 근데 뭐 하루에 10권, 20권 읽어버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엔 어떻게 됐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육군본부에 근무를 하셨어요. 육군본부 도서관에 있어요. 거기 책을 10권, 20권씩 빌려다 주셔요. 그걸 또 다 읽는 거예요. 다 읽으면 아버지가 다시 반납하고 다른 거 대출해다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책의 그 갈증을 소화해냈고요. 집에 기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책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지니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당신 책을, 서재를 열더니 이거 다 읽어라. 얘가 이런 책을 읽는 걸 보니 이제는 수준이 성인 책을 읽을 만큼 독서력이 좋다라는 걸 알고 그때 주셨던 책들이 뭐 삼국지, 열국지 이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들을 어려서 읽으면서 제가 지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문해력, 요즘 유행하는 문해력, 그다음에 뭐 통찰력, 상상력, 추리력, 집중력, 책이 줄 수 있는 모든 덕목을 내가 다 갖추게 되었죠. 내가 중학생이란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책은 읽으면 안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진 친구가 좋은 질문이에요. 있거든요. 태권도 배울 때 아무리 어른이어도 처음에 무슨 띠를 흰띠요. 흰띠. 똑같아요. 책 읽는 거는 자기가 수준이 나쁘면 흰띠 메고 해야 돼요. 태권도 흰띠 매는 건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면서 책을 수준이 낮아서 어려운 거 못 읽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흰띠에서부터 노력을 하면 빠르게 검은 띠를 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걱정할 바가 아니고요. 그걸 부끄러워할 시간에 책을 더 읽고 오히려 성장한 다음에 어린 시절 책을 읽으면요. 속도가 빨라요. 얼마든지 이걸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독서력이 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고 싶으냐.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을 읽어내느냐. 그리고 책을 읽어낸 다음에 얼마나 나의 삶을 더 멋진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독서력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겠네요. 훈련이죠. 저는 강제로 훈련이 된 거죠.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앉아서 책만 읽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놀 게 너무나 많고 재밌는 게 너무나 많고 산만한 게 너무나 많아요.
부모님들이 인터뷰 보실지 모르겠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애가 뭐 하루 종일 집중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초등학생은 40분. 하루에 40분. 40분만 얘가 책을 자리에서 엉덩이 띄지 않고 읽는다.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의 집중도가 40분이에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여도. 수업 시간이 학교에서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느냐? 40분. 40분 하면 아무리 얘가 머리가 좋은 애도 쉬어야 돼.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몇 분일까요? 45분입니다.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 고등학생 50분.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의 집중력의 한계가 50분. 수없이 많은 연구 끝에 알아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40분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럼 50분 집중할 수 있고 50분만 집중하면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40분을 딴 생각 안 하고 책을 읽어낸다. 이게 관건이에요. 책을 줬는데 5분 만에 튀어나와서 엄마 목말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5분도 사실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아닌 것. 우리 아이의 집중력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몇 분간 앉아서 책을 읽는가를 자세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만큼 그 아이의 좀 레벨이 떨어집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책을 처음 접하는 건 부모님이 전해줘서 읽다 보면 편독처럼 나는 이쪽 장르의 책을 읽었더니 이건 재밌어. 근데 이걸 읽었더니 뭔가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준 책 같은데? 라고 구분짓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공부하는 것마저 호기심과 지적 욕구 충족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작가님은 다양한 책을 읽으셨으니까 어느 쪽에 저도 다양하게 읽진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스토리 위주로 동화, 소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읽었고 옛날에 또 다양한 책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은 흔히들 우리 애가 골고루 읽었으면 하고 원하지만 사실은 읽는 것만도 감사해라. 명언이세요. 첫 번째. 맞아요. 왜? 읽기만 하면 걔가 40분만 읽으면 그 훈련만 돼 있으면 재미없는 것도 어쨌든 40분 읽을 수 있는 아이예요. 수업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도 40분은 버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걸 못 버티는 아이들은 좋은 것도 못 버티고 싫은 것도 못 버티고 산만한 아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ADHD라는 둥 뭐라는 둥 하면서 병원 찾아가게 돼요. 재밌는 책이라도 40분만 읽게 해주세요. 뭐 편식 좀 하면 어때? 그리고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요. 이런 복잡 다단한 시간에 한 분야만도 열심히 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고르게 읽어야 된다. 쉽잖아요.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고르게 반찬해 주나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해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히려 책 자체보다는 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40분간 집중할 수 있느냐. 그 집중한 걸 기반으로 자기가 안에 자양분이 쌓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 치고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전쟁 나갈 때 항상 마차 하나에다가는 책을 실어가지고 나가요. 전쟁 중에 책을 읽어요. 계속 이동이 많으니까 싸우는 시간은 많지 않고 싸우러 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책을 읽고 나폴레옹이 또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책 다 읽고 나면 버려요.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주워 읽어요. 이 책을 읽으셨으니까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대비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폴레옹은 모든 전략이나 모든 그 자신의 살아온 삶이 책을 읽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대한 오늘날의 영웅이 된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작가님은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찾아가셨나요? 저도 몰랐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글 써서 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이과생인데.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비로소 글쓰기를 시작해 본 거죠. 엉망이었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일기장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고등학생 수준이지. 그랬던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글쓰기도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 좋아지죠, 당연히. 거죠. 연습하는데 안 좋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근데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최첨단 인공지능. 자, 이게 저의 인공지능입니다. 네. 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핸드폰 아니야? 네. 핸드폰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처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글을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힘들어, 글 쓰는 게? 사실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이점은 말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구성이 맞지 않더라도 문맥상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는 게 있는데 글은 글 자체에서 딱
됐을 때 틀린 것들 보이고 띄어쓰기 보이고 맞춤법 보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도 결국은 말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말로 일단 해놓으면 다듬기만 하면 돼요. 말이라는 걸 했던 거 또 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다듬어만 주면 글이 되는 거죠. 제가 책을 316권을 낸 비결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래도 팩트에 제가 하나 뭘 탁 집어냈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마이크를 켜놓고 녹음을 켜놓고 무언가 내 머리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느냐 단어만 나오느냐 문장으로 나오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다시 얘기하면 문해력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습득하는 훈련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텍스트로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하나다. 그러니까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어떨 때 되게 힘을 받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명확한 길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을 때 저도 검색보다는 저도 책을 찾아보는 편이고 오히려 고전으로 돌아가는 편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는지를 보면 나중에 길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길은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길을 그냥 만들어요. 내가 가는 게 내 길이고 없던 게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지금 10년, 20년 뒤에 어떤 직업이 잘 될지 말해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모르거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가 무슨 직업 할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손에서 놓치면 말아. 그건 좀 저의 스토리가 필요한데 제가 애초에는 그래서 그 국문과를 나와서 대학원 다니면서 기본적인 꿈은 뭐였냐면 소설가가 되는 거였어요. 소설가. 됐죠. 92년도에 문화일보에 신춘문예가 당선이 돼가지고 소설가가 돼서 소설을 쓰다가 이 소설 시장이 또 위기가 와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을 소설이 어떻게 이겨요? 컴퓨터 모니터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음악, 미술, 영화, 뭐 게임.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빠져버렸어요. 소설책이 글자로 된 걸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때 큰일 났다. 내가 평생 소설가로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렵구나. 그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동화 안 써요? 응? 얘네들은 책을 읽지. 어른들은 안 읽어도.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쓴 동화가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인데 이 책을 쓰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한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어. 어떤 동화를 우리 애들에게 써줄까 했는데 왕자님, 공주님 이야기 너무나 많아. 마법사, 두꺼비 이런 거 너무나 많아. 쓸 게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가장 잘하는 걸 쓰자.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쓴 게 이 작품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장애에 대한 작품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읽어보긴 처음이다. 이게 그 해 최고의 아동물 베스트셀러 1위. 그러면서 그 뒤에 안내견 탄실이 역시 또 1위.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초대박 베스트셀러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계속 연속 히트를 치니까 저는 지금은 동화 작가가 된 거죠.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되게 눈빛이 강인한 멘탈의 표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 틀리면 바로 잡으면 되지. 라는 생각. 바로 잡을 필요 없어요. 틀리면 틀린 대로. 이 길이 내가 갈 길이에요.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살아오면서 생각. 책을 읽으면서 다른 주인공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지만 책에 있는 주인공들하고 비교하면 세 발의 피예요. 톰 소여를 봅시다. 걔 고아야. 이모한테서 맡겨져가지고 천덕꾸러기로 살고 있어. 근데 전혀 톰 소여가 우울한 소설이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고아이니까 더 자유롭고 막 그냥 더 분방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소공자, 소공녀, 몽테크리스토 백작, 우리 작품 몽실이 불행하지 않은 주인공.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장애인이어서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난 엄마 아빠가 그냥 나를 그냥 엄청 사랑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책 다 사다주고 공부하려면 마음껏 난 너무 행복하구나.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감사함이 감사함인지 모르고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작은 거 하나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이런 능력들
그 힘이 저도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보면 그 책의 주인공들은 절대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뭐 태어났을 때 이미 재산이 몇 조 원인데 죽을 때 되니까 몇십 조로 늘었다. 이거 누가 그 책을 사봐.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무일푼이었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은 힐링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 불행해. 나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았어. 야, 이거 정말 멋있구나. 요즘 아이들은 풍요로운 게 고난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재미없거든. 찬스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책 앵간히 읽어가지고는 딴 놈들보다 뛰어나다 소리 듣기가 힘들어요. 다 읽으니까. 요즘은 조금만 읽어도 베네핏이 되죠. 베네핏이 되고 딴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되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단군 일의 처음이지. 다른 애들이 게임할 때 우리 아이 손에 책이 들려있으면 우리 아이가 리더가 되는 거야. 자, 초6 신동희 학생. 선생님이 쓰신 책의 주인공 중에서 선생님과 가장 닮은 인물이 있을까요? 제가 쓴 책 중에 제가 가끔씩 등장을 해요. 변신해가지고. 이런 재미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에 나오는 재석이의 멘토인 브라퀴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재석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멘토링을 해줘요. 한마디씩 탁 던져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제가 쓴 작품 중에 상당 부분의 주인공들은 내가 빙의해서 살짝 얼투나 말투.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책을 읽으면 야 너가 말하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작가가 쓴 거는 그 작가의 어투가 들어가게 돼 있죠. 또 그리고 텃밭 가꾸는 아이에서 민서라는 아이가 신경난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작가님이 혹시 여기에 나오는 민서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혹시 민서는 텃밭 가꾸기에서 맞아요. 그런 꿈 많이 꾸죠. 꿈도 꾸고 주인공들은 어쨌든 하여간 내가 만들어낸다는 게 내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작가의 생각이 반영이 되지만 또 100%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거기에 상상력과 각종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한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모델들 넣어서 만드는 거죠. 우리 중1 이미듬 군이 작가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작가가 되려면 3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책에다가 자기 글에다가 이 3가지를 넣겠다. 첫 번째,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게 쓰지 못한다? 힘들어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읽기 전과 읽고 나서가 바뀌어야 돼. 왜? 이 안에 있는 교훈 때문에.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읽고 끝났다. 이거 왜 읽어? 그 시간에 잠을 자면 훨씬 더 개운하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라도 생기지. 이 안에 교훈이 작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이거 읽고 내가 이런 걸 알게 됐다. 세 번째, 감동.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이 뭉클하거나 읽으면서 동조하거나 이런 재미와 교훈과 감동을 담을 줄 알아야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6학년 중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친구이긴 한데 이름까지 안 밝혀? 네, 장애인을 소재로 책을 쓸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장애인을 소재로 책을 쓸 때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내 책을 통해서 장애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장애를 알게 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생님 책에 너무 장애인이 많이 나와요. 장애인 이야기가 좀 너무 식상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고 내가 장애인 된 거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쓸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읽고 다른 작가들이 감동받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장애인, 자기가 겪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써서 다른 작가들도 장애인이 주인공인 동화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장애가 하나의 장르가 됐어요. 제가 그 장애라는 소재를 장르로 만든 창시자예요. 확실히 선생님 똑같은 장애를 소재로 다룬 책이라고 해도 작가님이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같아요.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공부해서 쓰기 때문에 리얼리즘 작가죠. 현재 그걸 하기 위해서도 사전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죠. 공부를 많이 취재를 많이 하고. 특별
특별한 가치관이나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없는 게 5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쉬운 일이 없다. 아쉬운 일이 없다. 두 번째,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뭔가 대가를 항상 지고. 세 번째, 이 세상에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네 번째,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 5번째, 불가능은 없다.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포기란 없다. 중에 최고의 명언은 공짜는 공짜는 없다. 없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면은 아버지 엄마가 애를 집 밖에 내놔도 걔는 살아남을 수 있어. 전국에 이제 작가님 책을 다 읽은 이제 우리 리드인 어린이들에게 자, 좋아요. 캐릭터도 하나 그려줘야지. 리드인 친구들, 장애인의 친구 되세요. 내가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수없이 많은 좋은 친구들 덕분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꼭 장애인의 친구 되어주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장애인 친구 되면 뭐 도와주기만 해야 될 것 같죠? 천만에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